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센병의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한센병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환자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국인 신환자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국인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지만은 고령화에 따른 문제 때문에 고령화 인구의 신환자 발생이 드물게는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병을 앓으셨다가 그렇지만 그동안 등록되지 않았던 분들이 최근 재발이라든지 상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신규 대상자로 등록하고 계십니다. 재발자 문제에서는 아주 소수입니다. 저희 나라가 여러 부분에서 한센병 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는데 특히 많이 좋은 부분이 재발자의 감소입니다. 소수지만 그렇지만 우리 전반적으로 노령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번 강좌에서 말씀드릴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센병 치료의 변천, 대풍자유, 뎁선, 복합화학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센병 치료제, 답선, 리팜피신, 크로파지민, 그 이외의 약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약제 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 치료의 변천을 보면 커다랗게 대풍자유, 그 이외에 설파나마이드, 기타 합성 항균제 등의 사용이 있었습니다. 합성 항균제 같은 경우에는 1908년 이후에 더 많은 소개가 있었고요. 1945년 이후에 뎁손이 여러분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이후에는 답선, 리팜피신, 크로파지민 세 가지 약제를 사용하는 복합 화학 치료요법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먼저 대풍자유입니다. 대풍자유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풍자라는 열대 식물의 열매를 가지고 만든 기름입니다. 이 대풍자유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오래전서부터 한센병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1854년 영국 의사가 이 효과를 인정하고 서양에 소개하게 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대풍자유를 한센병 치료제로 이용하였습니다. 대풍자유는 초기에 먹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주사로 사용되었었는데 드셔보는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경구 투여했을 때 맛이 아주 안 좋고 메스꺼움이 있는 아주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 주사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피하 주사할 때 심한 통증을 느껴서 수술 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약물이 뎁손입니다. 이것은 1937년 설파나마이드가 소개되고 그 외에 뎁손으로 발전된 항균제와 항소염제를 갖는 약물입니다. 초기에는 프로민, 주사제인 프로민이 사용됐는데 이 프로민은 체내에 들어가서 뎁손으로 분해되어 효력을 발생하지만 주사 시에 상당한 통증을 동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연구가 진행돼서 주사 투여하는 프로민보다는 경구로 투여하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뎁손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1945년서부터는 뎁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뎁손이 소개됐고 그 이후에 리팜피신도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제의 큰 문제점, 약제 내성이라는 것들이 많은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 내성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뎁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을 동시에 투여하면 이 각 약물에 대한 약제 내성의 발생이 준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1982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는 이 세 가지 약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복합화학요법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개를 위해서 1970년도부터 말타 등에서 임상이 진행되었고요. 이 임상을 통해서 안정성도 확보됐고 또 약제 내성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1982년도 세계보건기구는 복합화학요법을 권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현재까지 아주 기본적인 치료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센병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1982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소개한 복합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복합요법의 근간은 리팜피신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최소한 리팜피신은 월 1회 투여하라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좀 심한 다균형에서는 두 가지 약제, 뎁손이나 클로파지민, 희균형에서는 한 가지 약제, 뎁손을 반드시 포함하라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의 복합화학요법의 기본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균형이나 희균형이나 뎁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세 가지 약제를 동시에 다 사용합니다. 다만 그 투여의 용량, 투여 기간, 횟수 이런 것들의 상이한 차이점은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용되고 있는 한센병 치료약품은 좀 전에 말씀드린 뎁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민, 그 이외에 옥사사신, 미노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우리가 찾게 됐고 사용하게 된 근간의 이유는 이 약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약제 내성의 우려성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제들이 소개되었고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뎁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뎁손은 1947년 정균 효과와 살균 효과에 대한 확인 이후 아주 보편적인 한센병 치료제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뎁손만 사용했을 때 한 10%의 환자에서 약제 내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초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한센병 치료의 큰 고민거리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화학요법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환자분에게 뎁손을 사용하면서 커다랗게 느꼈던 것은 빈혈에 대한 문제가 좀 의미 있는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빈혈이라는 것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12 이하를 우리가 빈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한 24.98%에서 우리 한센 사업 대상자들, 우리 환자분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뎁손이 빈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뎁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해 보았고요. 뎁손과 관계되는 빈혈은 혈액 관계되는 효소의 활성도에 따라서 빈혈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의 활성 검사에서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의 한 1.44% 정도만 활성 검사에서 의미 있는 소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활성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한 1.37% 정도만 유전자 검사상 뎁손과 연관되는 빈혈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철결핍성 빈혈인 경우에 전체 환자의 한 1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또 저희 환자분들에게서 철결핍성 빈혈과 연관되는 빈혈인가에 대한 조사도 해보았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결론으로 보면 철결핍성 빈혈의 빈도도 높지 않았고, 다음에 뎁성과 관계되는 효소의 문제점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환자분들의 빈혈은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노령화되면서 노화 현상의 일종으로 우리 환자분들에게 빈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뎁손이 특정 인에게는 빈혈을 유발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뎁손에 의한 빈혈은 전체 한 1, 2%뿐이 되지 않는다. 빈혈 환자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뎁손과 빈혈의 연관성을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치료 도중에 빈혈이 발생하신다면 그 빈혈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연 뎁손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철결핍과 연관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뎁손이 빈혈과 연관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한다면 원래 우리가 통제하고 싶은 낙인에 대한 통제 부분에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하고 대처하는 것이 맞다.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뎁손 때문에 생기는 큰 부작용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리팜핏입니다. 이것은 한 1960년도에 알려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핵 등의 어떤 주치료제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저희 한센병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약물 역시도 약제내성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어떤 고민도 빠지게 했던 약물이었습니다. 뎁손은 정균 효과가 의미가 있는 효과라면 리팜피신은 낙인에 대한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센병 치료에 중요한 약제인 것 같습니다. 이 약물은 다른 약물하고 다르게 공복시 투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복시를 강조하는 것은 모든 약물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위 안의 그 산도에 따라서 흡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은 위에 산이 높을 때 흡수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약물은 위에 산이 낮을 때 흡수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리팜피신은 위에 산이 낮을 때, 과연 위에 산이 제일 낮을 때가 언제냐? 거꾸로 제일 높을 때는 언제냐면 식사를 하시고 숟가락을 놓으신 순간이 위에 산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인 위에 산이 제일 낮은 것은 식사하시기 30분 전에가 위에 산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리팜피신은 공복시에 투여하시는 것이, 예를 들면 보통 리팜피신은 600ml 드시게 되는데요. 600ml를 먹어서 내가 600ml의 효과를 얻으려면 공복시에 드시는 게 좋고요. 물론 그냥 깜빡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30분 후에 드셨어요. 그러면 100%는 흡수 안 되더라도 50%, 60%는 흡수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면 식사 후에도 드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이 약물의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이 약물은 약간 몸살 증상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조금 몸이 휴지는 것 같다라고 좀 느낄 수는 있고요. 또 이 약물을 드시면 소변의 색깔이 약간 붉은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나 붉은색 띠는 거는 사실 혈뇨는 아니고요. 색소, 리팜피신의 색소 효과 때문에 소변이 좀 붉게 나오는데, 그거는 리팜피신 드시고 24시간 지나면 정상 색깔로 돌아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고요. 몸살기 역시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몸살기는 해결이 된다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환자분을 만나고 리팜피신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부작용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작용에 대해서 큰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약물은 우리에게 부작용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을 먹어서 얻는 효과와 내가 그 약물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작용, 내가 원하지 않은 증상, 부작용보다는 사실은 원하지 않는 증상이겠죠. 그런 것을 비교해서 내가 얻는 것이 많다면은 또 약간의 내가 원하지 않는 증상도 우리가 극복하면서 치료에 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파지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이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됐고요. 이 약물은 리팜피신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살균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이 약물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은 한센병을 알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나반응이라는 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반응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리팜피신을 정기적으로 드는 것이 나반응 억제에도 부분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뎁손이나 리팜피신에 비해서 약제 내성의 보고는 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안정된 것 같고요. 다만 많은 드셨던 분들의 상당수가 저한테 호소를 하시는 건데 이 약을 드시면 피부에 좀 착색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착색 자체가 조금 미용적으로는 좀 불편하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의 큰 불편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보고에 의하면 약을 끊고 나면 뭐 빠르면 6개월, 길어도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크로파지민에 의한 색소 침착은 없어진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약물로 이제 2차 약물, 우리가 이제 1차 약물을 뎁손, 리팜피신, 크로파지민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2차 약물을 옥사사신, 미노신, 클라리스노마이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약물은 전부 다 그 살균 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물이고요. 원칙적으로 그 복합화합요법에 포함된 약물을 사용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부작용이 있다든지 그 약물에 대한 약제 내성이 발견됐다든지 이러면 불가피하게 이런 약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롬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저한테 롬 치료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롬은 리팜피신, 옥사사신, 미노신 요 세 가지 약제로 되어 있죠. 세 가지 약제의 구성은 전부 다 살균 효과를 갖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정기적으로 초기에부터 말기까지 드시는 것보다는 내가 굉장히 진단을 받아서 균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좀 조기에 한번 살균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랬을 때 초기에 이 롬 치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있죠. 재발하는 문제 고민스럽죠. 그래서 재발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우연치 않게 나균에 노출이 됐는데 혹시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어떤 예방 치료에 대한 질의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방이나 재발 억제를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롬 치료를 뭐 한 달에 한 번, 한 3개월 정도 1년 주기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롬이 너무 좀 강력한 것 같다 그러면 뎁손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재발을 억제하거나 예방 치료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제 내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약을 그래도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약제 내성의 문제가 항상 고민거리이긴 하죠. 그래서 제가 있는 연구원에서 과거
1987년부터 1991년도의 환자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2008년도의 환자들, 신환자와 재발자에 대해서 약제 내성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제가 실시해 봤습니다. 했었는데, 신환자인 경우에는 뎁손이 과거에는 7.7%, 최근에는 5.6%, 그다음에 리팜피신이나 옵사사신에 대해서는 약제 내성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뭐 신환자인 경우에 과거나 지금이나 약제 내성의 빈도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을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재발 환자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뎁손이 40%, 리팜피신이 30%, 최근에는 뎁손이 33%, 리팜피신이 33%였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뎁손은 조금 감소하고 리팜피신은 조금 증가한 것 같지만 통계적으로 처리해 보면 뭐 유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 환자 문제에서도 과거와 지금 약제 내성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신환자인 경우에는 리팜피신에 대한 약제 내성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재발 환자인 경우에는 리팜피신에 대한 약제 내성이 과거나 지금이나 발견됐다. 이런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뎁손, 리팜피신, 클로파진을 사용하는 복합 화학 치료는 올바른 투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했을 경우에 안전하고 아주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약물이기 때문에 투약 중에 발생하는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인과 상의하셔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한센복지협회 가정의학과 전문의 윤민선입니다. 오늘 저는 고령 한센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의 사전적인 의미는 건강유지와 증진, 질병 따위의 예방을 꾀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령에서의 건강관리와 그 목적은 현재의 신체 조건과 현재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조건에서 최선의 삶의 질을 유지하며 여생 동안 추가적인 질병 이환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센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건강관리를 위해서 먼저 염두해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망률입니다. 분류상 노인 인구로 분류되는 65세 이상의 2020년 사망률입니다. 노쇠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사망 원인이 되는 질환 10가지와 주목하여야 할 한 가지, 낙상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입니다. 이 사망 원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망 원인 1위인 악성 종양, 즉 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암은 빠르게 발견할수록 완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암 중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이 되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검진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년기 어르신들께 해당하는 사항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조기 발견을 위해 2년마다 위내시경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장 내시경은 위내시경에 비해 쉬운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대장암 빈발 증상인 출혈을 볼 수 있는 검사인 분별 잠혈 검사를 시행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죠. 양성인 경우에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별 잠혈 검사는 매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간암 고위험군인 간 경변이 있으시거나 B형 간염 보균자, C형 간염 보균자 또는 B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자는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폐암 검진 역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고위험군은 최근 2년 기준으로 30감년 이상 흡연력의 현재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감년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할 때 일일 흡연량을 흡연 기간으로 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반갑씩 피우셨다면 30감년이 되려면 60년 동안 흡연한 경우이고, 하루 한 갑 반씩 피우셨다면 15년째 피우고 계신다면 30감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면 2년마다 저설량 가슴 CT를 찍는 폐암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도 흡연 중이시면 금연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노년기 여성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2년마다 검진하셔야 합니다.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검진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 원인 5위인 알츠하이머 병을 살펴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입니다. 증상이 서서히 시작되고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가 진단이 되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인지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그 시작 시점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진행에 따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미리 대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 시에 만 66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2년마다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강검진을 잘 챙겨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의 다른 기본 검사 항목들도 살펴보시면 물론 고연령층에서는 이미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건강검진의 기본 검사 항목들 중에는 혈압, 공복 혈당, 그리고 나이가 들에 따라 조금씩 기능이 떨어지는 신장, 즉 콩팥 기능 수치도 포함이 되어 있어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에,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021년이기 때문에 홀수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받으시고, 내년에는 짝수년도에 출생하신 분들이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에 검진을 놓쳤다.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작년에 검진을 못 받아서 올해 검진을 받으려 한다 하고 추가 등록을 요청하시면 놓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검진 한두 항목 정도에서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현재 조건에서 최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84%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1.9가지, 즉 약 2가지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만성질환은 그 질환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한 합병증들도 만만치 않아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당뇨병은 진단 당시 이미 5에서 10%에서 이미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합병증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손발저림이나 감각 이상의 합병증이 발생을 하는데 새로운 증상이 있을 때마다
신경과나 재활의학과를 찾으셔서 신경전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신장병증의 발병 혹은 진행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항상 발에 새로운 상처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발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앞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관리를 잘 해주는 것입니다. 고혈압 한번 살펴볼까요? 고혈압의 대표적인 합병증을 살펴보면 뇌졸중, 동맥경화, 치매, 여기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말고 혈관성 치매를 말하는 겁니다. 심장질환, 신장병 등이 있습니다. 무섭게 들리는 거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노년의 사망 원인 중 3위, 4위, 7위, 10위에 해당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신부전, 신부전 이것들의 전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발견되면 가능한 빨리 관리를 시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합병증 발병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진단이 되면 금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국의 대표 만성질환 3가지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살펴봤고요. 2가지 만성 호흡기 질환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 만성 질환 중에서 이제 숨이 찬다라고 하는 비교적 불편한 증상으로 발현되는 이 2가지 호흡기 질환은 앓고 계신다라고 하면 증상에 따라서 의사와 자주 상의하셔야 하고 독감이나 폐렴구균 등의 예방 접종을 하셔서 호흡기 감염에 대해서 잘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 폐쇄성 질환에서는 금연은 필수입니다. 노년의 건강관리, 삶의 질 유지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낙상입니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고연령층의 낙상에 의한 사망자 수는 다른 질환에 비교해서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낙상은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생활 환경의 낙상 위험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위험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개선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집안의 공간까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조명이나 미끄러운 바닥, 경사, 문턱, 좁은 통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기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 의자나 발판의 사용,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개선을 해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고연령에서 또 하나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들이 복용하는 약제의 수입니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진단받게 되는 만성질환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또 그에 따라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듦에 따라서 신체적 기능 또한 저하가 되고 약물 대사 기능도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이상 반응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약물 이상 반응이 고연령에서는 피로나 가벼운 두통, 어지러움, 변비, 우울감 등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노화의 일반적인 증상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아서 알아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용하는 약제의 수가 너무 많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중단 가능한 약이 있는지 중복되는 기능의 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앞의 증상들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개인이 꼭 염두하셔야 될 사항은 한 가지 증상에 대해서 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본인에게 처방된 약만 처방 용법대로 복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약이라는 것이 때로는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각각 다른 곳에서 처방됐다 하더라도 보험공단에서 전산의 자료가 모여서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이 처방되는 경우 알림을 띄워서 알려주는데
혹시 다른 사람의 추천으로 효과적인 약을 나누어 먹게 된다면 그러한 약들을 걸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약을 나누어 먹거나 대신 처방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꼭 지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고연령에서의 건강관리는 누구에게나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발병 빈도가 높은 질환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노력을 다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그 만성질환은 잘 관리하고 동반된 합병증 관리 또는 예방을 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관리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센병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그 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한센협회 병원에 근무하면서 보았던 한센병 합병증으로 인한 증상들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노력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화상과 발의 상처였습니다. 화상이라고 하면 이제 고온에 돼 있는 화상이 먼저 떠오르죠. 우리는 후유증으로 손, 발, 팔,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제 아예 소실되어 버린 분들이 많으셔서 뜨거운 조리기구나 겨울철 난방기구들은 항상 눈으로 고온의 가능성을 함께 인지를 하시고 주의하시는 습관을 기르셔야겠습니다. 고온 화상보다 어쩌면 더 긴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할 수도 있는 화상이 저온 화상입니다. 펄펄 끓는 온도가 아니어도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받으실 때 핫팩이라든지 전기장판, 온돌 등에서도 깊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온돌이나 전기장판에 피부를 직접 장시간 닿게 하지 마시고 꼭 두께가 있는 침구를 깔고 사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물리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이 감각이 조금 떨어져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물리치료사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각은 우리 한센인만 소실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뇨병이나 척추디스크병으로도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감각이 소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는 상황을 알리셔서 그런 화상을 입게 되는 그런 경우를 예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발 상처는 매일매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뇨병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가 작더라도 또 집에서 혼자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발견한 즉시 최대한 빨리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상처는 작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야 빨리 낫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또 발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에 상처가 반복되고 또 다른 이런저런 이유로 발의 모양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발이 발에 잘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발바닥의 상처 예방을 위해서 깔창을 깔고 계시다면 깔창의 쿠션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그 깔창을 사용하셔서 혹은 많이 걸으셔서 그 깔창이 쿠션이 많이 죽었거나 딱딱해지지 않았는지 자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폭신폭신한 깔창으로 발바닥을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도한 걷기 운동은 오히려 발바닥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분비적 만성질환에 도움을 주려고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을 택하시는 것은 발바닥에 상처가 잘 생기시는 분이라면 적절치 않습니다. 한센인들은 이제 손발에 땀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질이나 굳은 살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이제 보습과 굳은 살 관리가 필수입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서 굳은 살 제거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제 미온수에 충분한 시간 동안 담그어 주신 후에 보습제가 스며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충분한 보습 하기를 자주 해주시고 평소에도 연화제나 보습제를 잘 사용하셔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굳은 살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절대로 금하셨으면 합니다. 굳은 살을 제거하기 위해서 뜯는 행동으로 큰 상처를 만들어서 또 오랜 시간 치료를 요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어 가는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경을 쓰고 조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절대로 상처를 혼자서 치료하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발견 즉시 혹은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 위생 관리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